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저희 JTBC가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란 자신의 지시를 하루 만에 뒤집고 해병대의 자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까지 갑자기 취소시켰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168초 통화한 기록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국회에서 결국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찬성 170코, 반대 111, 무효 4표였습니다. 특검을 막으려는 여당이 표 단속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이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의결 정족수인 196표에 못 미친 겁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 등 범여권 의원 115명이 참석했습니다. 부결 직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서는 등 막판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실제 이탈표는 많지 않았습니다.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부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정부 여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돼 다음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혜진 기자, 최상병 특검법 결국 부결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권 6개 정당은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참사의 날이라며 여당이 한중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짓밟았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탄핵까지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그런 사건 조작에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바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일단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하는 첫 법안, 즉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검법을 22대 국회 본회의를 처음으로 통과하는 법안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야권의 특검법 재추진 의지가 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수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차 거부권이 사용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선 여전히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JTBC 구혜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표결 결과 때문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찬성표 던진 거 맞냐는 말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유정화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가장 늦게 공개 입장을 밝힌 김근태 의원은 오늘 오전 본회의 직전에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 여당은 최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실제 가결표는 출석한 범야권 의원 수와 같은 179표였습니다. 4개의 무효표가 범야권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찬성을 예고했던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1명이 변심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탈표를 공언했던 5명의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입장입니다.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겠습니다. 야당의 이런 정치적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여권의 표단속이 효과를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이탈표가 있을 경우 리더십 약화를 우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이 특검법이 부당한지 등에 관해서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정확한 표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야당에서 특검을 반대한 이탈표가 최소 1표 이상 나온 걸로 분석했고 민주당에선 찬성을 공언했던 의원 중 일부가 반대로 돌아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그럼 바로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표 계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모두 5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표결 숫자를 보면 뭐 다들 진짜로 찬성 던진 건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재표결 결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찬성 179표에 반대 111표, 그리고 무효표가 4표 나왔습니다. 이 범야권 180석에 국민의힘 등 범여권이 115석인데요. 하필이면 오늘 출석한 범야권 의원 179명과 이 찬성표 숫자가 맞아 떨어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5명이 정말 오늘 찬성표를 던졌느냐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던 걸까요? 네, 범야권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여권표, 반대 111표와 무효 4표입니다. 이 공개 찬성했던 5명 중 4명은 이 무효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 또 나머지 1명은 그러면 당론대로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부결 직후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찬성 의사 밝혔던 5명 의원 모두 소신대로 했다, 소신대로 투표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무효표 4표 가운데 3표에 이 한자로 가가 적혀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결에 가를 써 넣음으로써 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점이나 괄호를 쳐서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5명의 미스테리가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앞으로도. 근데 이게 최상병 특검법 또 22대 국회에서 바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표결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 이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면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결이 돼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을 경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이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입니다. 이럴 경우 이 법사위와 본회의 숙려 기간을 합쳐서 최장 240일, 즉 8개월 뒤에나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약에 또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차례 짚어드렸지만 이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또 재표결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또 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텐데요.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재의결이 가능한데요. 이때까지 공수처가 내놓을 수사 결과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막바지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국회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선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 이유로 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공식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외 민주유공자법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합의가 없던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건수는 2만 6천여 건이었지만 처리율은 36.6%로 국회 역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법안 처리 속도도 법안 하나당 599일이 걸려 역대 국회보다 느렸습니다. 4년 내내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중요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저희 JTBC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갑자기 지시하기 직전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인데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화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은 바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건 대통령실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 전 장관은 그 직후인 오전 11시 57분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대통령실의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과 통화를 끝내자마자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통화 기록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약 2시간 뒤인 7월 31일 오후 2시 7분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사령관, 즉 해병대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실 역시 직접 국가안보실과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은 물론 임 전 비서관과의 통화가 왜 이루어졌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저희 JTBC는 내일도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언제, 누구와 몇 번 통화했는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이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 등에 쓰이는 엔진 기술을 이번에 처음 도입한 걸로 파악됐는데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밤하늘로 솟아오르던 물체가 커다란 화염을 일으키더니 아래로 추락합니다.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이 동창리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약 2분 뒤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며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발사 1시간 반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새로 적용한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써온 백두산 엔진이 아닌 액체 산소와 등유 엔진을 썼다는 건데 러시아의 도움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나로호, 누리호나 스페이스X의 펠컨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엔진입니다. 추력을 높여 발사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동시에 북한의 인공위성이 지금까지는 소형 작은 거였는데 중대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엔진을 써 ICBM이 아닌 위성 발사라며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위성이 발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폭발한 만큼 기술 완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올해 정찰 위성 3기를 추가로 쏘아 올리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방 종업원이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에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훔친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을 사고 전국 곳곳을 돌며 도주를 이어갔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카페에 들어선 여성 손님이 주스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등엔 검은 가방을 맸습니다. 주스를 받더니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화장실로 갑니다. 카페 주인은 이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음료를 가지고 가는 게 이상해서 혹시 제 물건이 갈 정도로. 몇 분이 지나 여성은 주스를 들고 카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있던 일행 남성에게 건넵니다. 함께 걸으며 이 음료를 마시는 남성. 걸음이 느려지고 비틀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남성이 눈을 떠보니 숙박업소였습니다.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카드 2장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약물 검사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나왔습니다. 수면제 탄 음료를 건넨 이 여성은 40대 다방 종업원, 남성은 손님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주살이가 처음이라며 집 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가방 밖으로 함께 나가자고 유인했고 음료 한 잔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훔친 카드를 들고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253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산 뒤 제주를 떠나 대구로 달아났습니다. 위장 전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구에 서가지고 통화해 석 돈짜리만 사라 한다고. 추적한 경찰은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카드를 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믿지 않았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마치 홈쇼핑 방송처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단속을 피해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는 등 가짜 명품을 파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옷을 파는 이 여성. 사이즈 지금 화이트는 5, 6, 6, 7, 7 다 있고요. 바베예요. 고가 유명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모두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이 2주씩 기다리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다? 지금 바베 수량이 다 있어. 가짜라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보다 빠르고 진품과 거의 비슷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풀텍이에요, 풀텍.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각인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방송 장소를 단속반이 덮쳤습니다. 소방용품 창고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자 가짜 제품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티셔츠부터 모자, 핸드백까지 브랜드도 다양합니다. 한쪽엔 라이브 방송을 위한 조명과 휴대전화 거치대가 놓여 있습니다. SNS로 판매하는 사람들만 거기 가서 SNS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유통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골프 연습장은 회원들에게 유명 브랜드 옷을 싸게 판다고 홍보했습니다. 상표만 안 단 정품이라고 했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다른 창고형 매장은 폐업 정리를 한다며 실제로는 가짜 브랜드 옷을 팔았습니다. 경기도가 석 달 동안 찾아낸 이런 짝퉁 제품은 약 4,000점, 17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가짜는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경복궁 낙서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이 팀장이 경찰 조사 도중 도망쳤다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담배 피우라며 수갑을 풀어줬다 벌어진 일인데 경찰의 관리 소홀로 어렵게 붙잡은 피해자를 눈앞에서 놓치고
서울 도심에서 도주를 벌이게 한 겁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반팔티를 입은 남성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경찰들이 뒤를 쫓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라고 시킨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 이른바 이 팀장 30대 강모 씨가 조사를 받다 도망친 겁니다. 강 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갑도 풀어줬습니다. 강 씨는 담배를 다 피운 뒤 서울경찰청 담을 넘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 탈출한 이 팀장은 제일 먼저 이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서 정문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2시간여 만에 인근 교회 옷장에 숨어있던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들 뒤를 가서 저 뒤에 가버렸어. 교회 가서 뒤로 나오냐? 교회에서 숨었었나 보지.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도망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마약범죄 피의자가 도망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장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힌 네팔인이 도망쳤다 하루 만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에선 데이트 폭력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왔다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때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찰의 기강회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입대한 지 9일 만에 군기 훈련을 받고 숨진 훈련병 소식입니다. 군이 이 훈련병이 사망한 건 규정을 어긴 무리한 열차려 때문이었다고 판단 내리면서 가혹 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을 비롯해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은 중대장 등 간부 2명의 무리한 얼차려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담아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조사 결과를 기록한 인지통보서와 얼차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도 경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 등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장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 주된 배경엔 훈련병의 사망 원인을 군기 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횡문근 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숨진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 완전 군장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일 뿐 아니라 실시 강도에 따라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행동들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주 뒤 나올 예정인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인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렇게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군은 이미 4년 전 세부 규정을 만들어뒀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는 한 번에 1km 넘게 걸으면 안 되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 최대 20번만 시킬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뒀지만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육군은 지난 2020년 군기 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군인 복무법 시행령에 이른바 얼차려 대신 군기 훈련을 명시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군기 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육군 규정에 따르면 크게 3종류의 군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 무게의 완전 군장을 한 채 한 번에 1km 이내로 걷기,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최대 20회 등입니다. 이 모든 군기 훈련은 하루 최대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법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하고도 규정에 없는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이제 규정인데요. 네. 이 신교대가 그러한 얼차례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두고도 정작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1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이게 피해자를 구제하기엔 부족하다며 보증금부터 일단 돌려주는 대책을 추가한 게 오늘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은평구에선 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은 벤츠 등 차량 여러 대를 몰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5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승강기가 멈춰 섰습니다. 관리비를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23년 4월부터 1년 동안 아예 미납이 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검사를 안 한 거고. 네. 건물주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집에 사는 20대 예비 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결혼하고 하는데 저희는 좀 늦어져서 좀 무기력해진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아랫집에 사는 30대 양모 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란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들 가압류를 걸어놨든 그냥 그거에 대한 거는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이런 피해자만 지금까지 25명, 피해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이달 초 검찰은 이 집주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집주인은 벤츠 등 차량 여러 대를 몰고 유튜브까지 운영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닿은 이 집주인,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벤츠에도 담보가 있어가지고 보증금으로는 뭐 하셨어요? 대부분 다 이자가 나갔어요. 특별법 시행 1년, 피해자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는 다시 돌려받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전세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을 정리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다시 나오지 않고. JTBC 정혜성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며 세금을 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의를 해서 고쳐질까 했는데 2년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실수였다고 했고 국세청도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50대 이모 씨는 최근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97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급여로 931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 씨 것인데 이름은 김모 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 씨는 3년 전 영등포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한 게 전부입니다. 구청이 다른 공공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칸에 이 씨 것을 잘못 넣은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될 리가 있냐. 너무 황당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잘못돼 있으면 감사를 하든가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어 보였어요. 이 씨는 구청에 항의해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실수다,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국세청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걸러내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등포구청 측은 손으로 입력하다 잘못 입력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와 과세당국의 허술한 과세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암 중에서도 유독 치료가 어려운 게 췌장암이나 간암인데요. 이런 난치암도 주변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주기는 중입자 치료가 국내 처음 시작됐습니다. 다만 비용이 비싸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테니스장 2개 규모의 장비에서 중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빛의 속도의 70% 수준으로 치료실에 빠르게 쏩니다. 환자가 이곳에 누우면 뒤에 있는 기계가 360도 회전하며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게 됩니다. 오늘 국내 처음으로 간암 3기인 70대 이모 씨가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중입자를 쐬는 시간은 2분. 이 씨는 앞으로 3번만 더 치료받으면 됩니다. 제가 몇 번 재발을 한 담당합니다. 굉장히 편했어요. CT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연세암병원은 지난해 전립선암 중입자 치료를 도입해 1년 만에 270명을 치료했습니다. 일본에선 항암과 중입자 치료를 병행할 경우 재발 확률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턴 간암과 췌장암 등 난치성 암도 대상입니다. 약간 희귀성, 난치성 두경부암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암들 그리고 6종. 병원 측에 걸려오는 문의만 하루 200여 통, 대기 환자는 벌써 30명이나 됩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국소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있지만 전신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또 치료비가 7천만 원 전후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법원 보안요원 얼굴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 지난해 폭행죄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손에 가방을 든 남성이 법원 보안 검색대로 걸어옵니다. 보안 요원이 검색대에 소지품을 놓으라고 말했지만 무시합니다. 그러더니 분무기를 꺼내 보안 요원 얼굴에 뭔가를 뿌립니다. 놀란 요원은 도망가고 남성은 쫓았습니다. 다 죽자 고함도 쳤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뿌린 건 석유였습니다. 남성 가방에선 석유를 담은 500ml 페트병과 라이터가 나왔습니다. 제지하지 않았다면 불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에 여러 번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폭행죄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만을 품었고 방화를 계획했습니다. 벌금을 안 내니까 검찰청에서 그 계좌를 압수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가 봐.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폭발했다고. 결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범죄, 최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술 취한 50대 남성이 인천 검단지구대에 휘발유통을 들고 침입했다 붙잡혔습니다.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년 전 부산 한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은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친절해서 참을 수 없었다는 게 범행 동기였습니다. 홧김에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끝은 모두 철창신세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병원장과 조폭, 가짜 환자가 한 통 속으로 보험 사기를 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폭이 가짜 환자를 모아 병원으로 보내면 하지도 않은 수술을 했다며 보험금 21억 원을 가로챈 건데 병원의 원장과 의사는 수술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병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른바 MG조폭으로 불리는 조폭들이 메디컬 컨설팅 업체를 차렸습니다. 병원 홍보업을 한다고 했지만 가짜 환자를 전문적으로 모아주는 조직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짜 환자를 모으고 허위 수술 진단서를 발급해줄 병원도 섭외했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섭외된 병원에 가서 여성형 유방증이나 다한증이 있다며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일부러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디 째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쪽도 째고 겨드랑이 쪽도 조금 해야 돼요. 자국을 남긴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보험사에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사진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 3,000명이 넘는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자도 가담했습니다. 이분 완전 가까워요. 완전 바로 측근지. 이분 거 보험을 살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플랜을 짜드릴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최대 21억 원을 가로챘고 절반은 병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브로커와 가짜 환자가 나눴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30대 병원장 A씨는 수술을 하고 남은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브로커 총책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와 함께 봉지에 넣어서 버려버린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마을 주민인데 키우기 힘들 것 같아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이 강아지는 어쩌면 못 살 운명이었습니다. 살고 싶어 분유를 빨고 발을 뻗고 버둥댑니다. 아직 태어난 지 열흘이 안 됐습니다. 뭐가 소리 들려? 소리 안 들릴 텐데. 행복이라고 이름 붙인 이 강아지, 실은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쓰레기 봉지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모두 6마리가 소주병 맥주캔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4마리가 폐사했고 남은 2마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비닐봉지에 오래 담겨 있었다고 그때 숨을 못 쉬어서 아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태가 조금 나은 강아지는 만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래 살라는 의미입니다. 살기 위해 만수는 악착같이 먹고 울고 잠잡니다. 갈 곳 없는 강아지들을 맡은 임시보호자는 사연을 외면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용기 내서 이렇게 막 해본 적은 없고 마음만 아파하다가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강아지들을 쓰레기 봉지에 넣어 버린 건 인근 주민이었습니다. 경찰은 동물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못 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공기가 안 통하는 쓰레기 봉지 안에서도 이 강아지들은 살았습니다. 행복이와 만수는 어쩌면 살 운명일지 모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가자 지구의 남쪽 끝 라파는 난민 수십만 명이 머물고 있는 최후의 피난처로 여겨져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곳마저 공격하며 이 어린아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비극적인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한 난민촌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군이 한밤중 기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는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이어집니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아비는 연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 사망에 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비극적 실수라고 비껴갔습니다. ולמרות המאמץ העליון שלנו שלא לפגוע בבלתי מעורבים, קרתה לצערנו אמש תקלה טרגית. 보란 듯이 라파 도심에 탱크까지 진격시켰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 섬뜩하고 분노스럽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카타르와 이집트도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It proves that there is no safe place in Gaza, and these attacks take place immediately aft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dered it to stop all military activities. 반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하나마나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며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죽였다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어떤 방식이 됐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미국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불출마 당한 한동훈. 지금 여권에서는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할지 안 할지가 늘 관심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떠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전 원장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앵커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네, 전당대회 뭐 대표 나온 데는 설이 있어서 오해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안 나온다고? 네네네네, 그런 뜻을 딱 잡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이 정도 얘기하면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따로 기사도 쓸 수 있었는데 앞서 저희가 보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죠. 네. 지금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에 다룬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이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조정훈 당선자, 지금 당내에서 총선 백서를 만들고 있는 조정훈 위원장을 만났는데 불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한동훈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다는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두 사람, 한동훈, 조정훈 두 사람 보시면은 물론 이름에 한 글자 훈이 비슷하긴 하지만 뭐 이름이나 얼굴이나 헷갈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건 결론은 다시 이제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착각함으로써 여당은 좀 오늘 오전에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황우여 위원장 인터뷰를 바로 잡겠다.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소통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면서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며 황우여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헷갈린 건지 말실수였던 건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사회자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였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는 정말 헷갈린 것인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별명이 뭔가요? 어당팔이지 않습니까? 네.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 정치 8단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비판하면서 보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한 사람이다. 또 동시에 전당대회를 8월 초로 연기한다고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냐. 동시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관리만 하는 매니저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 메이커 역할에 나선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와 별개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철규 의원 비록 친윤이긴 하지만 전당대회가 온통 한동훈 출마 여부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 소식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이 빨리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1호 법안 오픈런. 자, 오는 30일이면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호 법안을 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서미화 당선인이 자, 의원가의 앞에서 지금 보좌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는 1일 날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법안이 그 장애인들의 교통 이동을 보장해주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1일 날까지 한 4박 5일 정도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1호 법안이 사실 뭐 상징성도 있고 언론 보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어떤 공공기관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내기 위해서 지금처럼 4박 5일 대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갑질 논란이 나왔습니다. 보좌관들에게 밤샘 대기, 이른바 뻗치기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법안 4년 동안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자,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서미화 의원 측에서는 보좌진들과 같이 협의를 했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다. 네. 내일은 또 당선인이 직접 이렇게 뻗치기를 하면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직접 나온다고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의원 개인의 홍보나 보여주기 법안이 아니라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은 이 동물은 토종 돌고래 상괭이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이 상괭이들이 우리 바다에 나타났는데 갓 태어나 배냇주름이 그대로인 새끼 상괭이도 포착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20일 전 이게 올 시즌 마지막 홈런이었습니다. 6차례 홈런왕에 올랐던 박병호 선수지만 올 시즌은 홈런 하나가 참 귀했습니다. 홈런 3개, 타율은 1할 때. 출전 기회는 줄어들면서 이틀 전 2군으로 밀려나기까지 했죠. 결국 이례적으로 선수가 나서서 구단에 직접 방출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전 기회가 줄어들자 시즌 중에 행동에 나선 건데요. 구단은 일단 선수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이 흔치 않았던 터라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박병호 선수의 거취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봄의 끝자락 5월이 끝나가는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쾌청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더 더워지겠고요.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낮 동안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얇은 겉옷은 챙기셔야겠는데요. 내륙 곳곳으로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면서 일교차가 2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으니까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게 드러나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고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와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전 음악은 물론이고 게임 음악 공연 분야를 개척한 진솔 지휘자가 제15회 홍진기 창조인상 문화예술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사회부문 수상자로는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도록 도와준 한마음교육 봉사단이 뽑혔습니다. 빈곤 재난 같은 사회 이슈를 인공지능 AI로 분석해 연구 성과를 낸 차미영 카이스트 교수는 과학기술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